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이걸 둘러싸고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지금 공세가 점입 가경입니다. 먼저 시작은 어제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으로 촉발이 됐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네.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 쪽에 누군지는 말씀을 못 하시겠죠?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좀 예. 조용히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게요.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 그 말은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하게 만들겠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 굉장히 큰 발언이잖아요. 그랬더니 국민의당 누군지 누가 그럽니까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좀 조용히 계시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제 국민의당의 이태규 선대본부장이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종로 보궐선거에 나간다면 공천할 수 있고 부산시장 출마 문제로 민주당 의원 지역 선거가 빌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나가셔도 이후에 안 후보의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본인의 견해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측근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조언도 해줬습니다. 누구누구 등 총리직을 노리는 중진들이 많아서 공동정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통화를 한 게 아니에요. 2월 초, 이달 초에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선대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이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제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만나자겠냐 하는 것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데 만나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그걸 좀 출마를 접게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사퇴하고 합당을 전제로 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든 종로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지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나 이태규 의원이나 두 사람의 말을 들어오면 서로의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이태규 지금 본부장 선거대책 본부장은 사실은 이건 불필요한 얘기인데 뒤에 붙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측근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은 나와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이태규 본부장이 했겠습니까? 또는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총리직을 노리는 중진들도 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에 대해 상당히 좀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되는데 결국 국민들한테 본인들의 의견이 더 맞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단일화가 이런 상태로 가면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서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만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이 상황으로만 보면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본부장이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는 앞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 중에 그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이태규 본부장이 뭔가 코너에 몰릴 수도 있는 표현을 썼어요. 뭐냐? 국민의당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철수를 접게 하겠다. 즉 후보직을 중도 사퇴하고 후보직을 중도 사퇴하겠다. 그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신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 지금 국민의당의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이태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제 전격적으로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간에 있었던 상황을 공개했고요. 그러면서 이태규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요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공격의 날을 세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것을 우리가 묵살한 것에 대한 감정적 반발인지 아니면 원래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또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국합, 배드캅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대답을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에게 듣고 싶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태규 본부장의 저 기자회견 이후 몇 시간 뒤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합니다. 그래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인사가 2월 초에 안철수 후보의 출마 포기 및 지지 선언은 하되 합당은 안 하는 방향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당대표인 저에게 해와서 저는 합당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출마 포기 및 지지 선언을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최대한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안철수 대표가 그런 것에 도전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게 뭐 공천을 주겠다는 말은 제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윤 후보께는 합당에 대한 내용을 상의한 바가 없고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내용도 실제로 제 권한받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신사로 언급됐던 해당 인사와 누군지 밝힐 예정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예의상 아마 제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 배신자로 언급했던 인물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앞서 이태규 본부장은 2월 초에 이준석 대표를 비공개로 만났다고 아예 공개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반박 기자회견에서 모 인사가 2월 초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논했다. 모 인사라고 일단 표현했어요. 자, 김연아 위원장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 저런 내용을 주고받은 정황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접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후보한테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전혀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두 후보 간의 공식적인 주고받은 대화는 없었지만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이 협상을 위한 줄을 오고 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그것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식적인 뜻을 전달받은 그런 협상자였는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분명히 드러난 것은 끊임없이 접촉을 했었다. 누가 먼저일 거라고 할 것 없이. 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저는 분명한 건 안철수 후보 본인 생각과 국민의당의 당직자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했을 때 뭔가 큰 판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은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데 본인이 어떤 정치의 혁신이라든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뛴다는 것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당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 당의 3명의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선거는 일단 지고 나면 아무것도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자기네들이 이게 맞는 방법인가라고 보면 실무진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살 길을 찾다 보니까 뭐 최고위원 자리라든가 아니면 또 안철수 후보가 조금 아름답게 양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이 단일화가 아마 성사됐더라면 저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항상 이런 협상 뒤에 단일화가 깨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책임 공방이 이어집니다. 네. 결국 지금 이렇게 많은 폭로전이 이어지는 것은 이준석 후보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좀 센 발언을 한 것도 있지만 안 후보가 단일화를 철회하는 그 전후로 해서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 대꾸가 없었다는 등, 안 후보를 무시했다는 등.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단일화가 깨지면서 서로의 감정 싸움으로
이제 이어지고 결국은 이제는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좀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갔다가 우리 임혜자 대변인께 갈게요. 근데 이태규 본부장 얘기에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얘기 중에 180도 다른 게 뭐가 있냐. 제가 곰곰이 읽어봤어요, 발언을. 앞서 이준석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제안을 해온 게 있다 그랬어요. 제안을 국민의당에서 먼저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태규 본부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랬어요.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만들어서 공천심사위 참여를 보장하겠다. 먼저 제안을 안철수 대표를 좀 눌러 앉혀주세요라는 제안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반박 기자회견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 인사가 2월 초에 와서 안철수 후보의 출마 포기 및 지지선을 하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선을 하되 합당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 하는 방향을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지의 문의를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 두고 이태규 본부장과 이준석 대표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지금 누가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말이 다른 상태니까. 말 다 다르잖아요, 네, 지금. 두 사람이 말이 다른 상태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 오해해서 말을 전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말을 들어보면 배신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에 이준석 대표를 주저앉히고 합당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또 배신자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런 표현 자체는 사실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한테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이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태규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이건 추측입니다. 말을 많이 하시는 분, 이준석 대표를 떠드는 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좁혀져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태규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 두 분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와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국민의당이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의 입장을 대변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불쾌하고 안철수 후보는 혹시나 이걸 모르는 상태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또 불쾌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이게 사실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원래 예전에도 이제 단일화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해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이런 폭로전이나 얘기들이 결국은 단일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일정 부분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모 언론에서는 또 주말에 만나서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태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완벽한 화합적 결합까지 이루어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두 분의 갈등을 보면 단일화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 전망은 있습니다. 자, 두 당의 이 언론들 표현은요, 진흙탕 폭로전 그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는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임혜자 대변인님? 과연 단일화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는데요. 네. 과연 누구를 위한 단일화였고 무엇을 위한 단일화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물밑에서 그동안 대화를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막상 물 위로 이런 사안들이 드러나니까 실제 국민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인 것 같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런 그 반대급부만은 노리면서 어떤 발광체의 역할보다 반사체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1+1은 2라는 그런 계산, 산술적인 계산만으로 단일화를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나 단일화가 성사됐던 DJP 연대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서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어떤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국민이 정말 원하는 거는
3월 9일 이후에 5년 동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면서 단일화에 대한 원칙이나 가치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단일화 그동안 진행이 됐다면 이런 폭로전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 안팎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요 우려의 목소리가 줄곧 나오고 있어요. 최근 뉴스파이트가 계속해서 그 우려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가랑잎에도 몸을 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게 대표가 됐건 그게 무슨 뭐 당의 간부가 됐건 선대부의 간부가 됐건 저를 포함해서 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어조는 점잖게 했습니다만 김연아 위원장님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공개 경고인가요? 좀 자중하라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사무총장님이 당대표한테 경고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하. 같고요. 네, 다만 권영세 사무총장 또 선대본부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단일화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뭐 안철수 후보를 좋아서 이라기보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일화가 무산되는 것이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될까 봐 정말 국민들이 조마조마하시고 저도 지역에서 있다 보면 그 전화 받느냐고 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마 네.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더 많은 전화와 항의 전화, 우려의 목소리들을 받으실 거라고 그러겠죠. 생각하고 당에서 누군가는 이제 중재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은 이 폭로의 전면에 나와 있다 보니 지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자기가 어제 기자회견 놓고 오늘 또 어떤 중재적인 입장을 내놓긴 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총장님이 또 선대본부장님께서 약간 좀 앞장을 서고 뭔가 좀 중재 입장을 내셔야 되겠다. 메고? 그렇죠. 총대 매신 것 같고요. 아마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지지자들의 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뭐 이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시간보다 서로 네거티브에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지금 모든 당직자들 또 선대위 캠프의 모든 대변인들이 다 이 네거티브에 그냥 모든 열정을 다 쏟고 있어서 매몰돼 있어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당의 책임자로서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단일화의 불씨를 막판까지도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요.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 끝났다, 문 닫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일화는 이미 끝난 상태다 이렇게 내가 봐요. 이제 내가 보기에 더 이상 단일화는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 내가 이대로 나를 가도 된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아마 제대로 받질 않았을 거라. 사실 단일화를 할 의지가 있었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까지는 자기가 굉장히 여론조사상 지지도가 앞서가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걸 못 받겠어요. 그걸 훅 받았어야지. 여론조사상 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앞서 있는 윤석열 후보가 못 받았다. 그 말은 결국 의지가 없었다. 애초부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안지윤 기자님. 일단 결과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안 받았을지 봐야 되는데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혼자 가도 이대로 될 것 같아서 이 이유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굳이 다시 여론조사하면서 지금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김종인 전 위원장 말과는 반대로 정말로 두려워서보다는 우려돼서일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서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여론조사를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네. 야권 단일화를 했을 때 누가 더 어울리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경쟁력이 더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선거에선 지면 아무 의미 없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만에 하나라도 지게 된다면은 정말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우려까지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 윤 후보 입장에서는요. 쉽게 이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은요.
일단 기자회견까지 해서 단일화는 끝났다라고서는 안철수 후보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며칠 사이에 또다시 군부를 지피고 있거든요. 이 단일화에 대한 열망보다는요.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을 대중이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사실 단일화를 열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또 안철수 후보가 했다는데 그 언론 인터뷰가 나왔다면서요. 허주현 변호사님 뭡니까 내용이? 그게요. 사실 이 정도 분위기까지 되면은 단일화 결렬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네. 안철수 후보가 또 아리송한 말을 했습니다. 뭔데요? 어제 부산일보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인터뷰는 22일에 진행이 됐어요. 네. 단일화 여지가 전혀 없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안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도 제 제안,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받는다면 또 모르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여운을 남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윤 후보 쪽에서 전혀 그럴 의지가 없고 이준석 대표부터 해서 윤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안을 본인이 했는데 상대 측이 안 받는 거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상대방이 자기가 제안한 방식의 단일화에 응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자기도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마치 이 썸남 썸녀가 뭔가 함께할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 그 명분이나 방식이 있어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시점을 봐야 됩니다.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점은 22일이에요. 보도는 어제 아침에 신문 딱 나왔지만 인터뷰는 22일이에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들려줬던 점입가경 폭로전 기자회견은 언제예요? 어제예요. 그러면 오늘 안철수 후보 입장은 저 부산일보 인터뷰 내용 그대로 견지될까요? 오늘 안철수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경선을 받는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 단일화의 여지 남긴 걸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그 인터뷰를 제가 언제 했는지는 뭐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결렬 선언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은 이제 없다고 보면 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참 점입가경이란 말밖에 안 떠오르는 게 굳이 시간의 흐름을 따져볼게요.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안철수 후보 얘기는 제가 결렬 선언을 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굳이 따져볼게요. 단일화 결렬 선언은 언제 했어요? 20일에 한 거 아니에요? 20일 날 했습니다. 일요일 날. 월요일자 신문에 대문짝만 해놨어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아갔어요. 자, 20일 날 단일화 결렬 선언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일보 인터뷰는 22일 날 진행이 됐잖아요. 안철수 후보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말이 약간 맞지 않은 거죠, 사실은. 본인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인은 단일화의 결렬을 선언한 그 전에 했던 걸로 지금 이해한 것처럼 보여요. 이 인터뷰만 보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거 20일이었고 인터뷰 22일 날 했잖아요. 그러면 결렬 선언하고 나서 인터뷰했는데 저 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열려있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닫힌 거냐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네. 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는 사실은 열려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만남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지가 남아있는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단일화에 대해서 제안이 오면 뭐 만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혀 닫아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이 원하는 단일화 쪽으로 갈 거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배수의 진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열려 있지만 네. 그 열려 있다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저는 메시지라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또 받기도 어려울 거예요.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두 분이 만나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관계자들이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 할 거냐 이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걸 국민 경선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 시점으로 너무 늦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 경선에서 이게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국민 경선 안 받을 겁니다. 그럼 결국 이준석 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갈 거예요. 공동정부든 이런 방식. 근데 안철수 후보는 국민 경선 아니면 받을 가능성이 낮아요. 협상은 진행될 수 있지만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네. 지금의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양측의 균열이, 양측의 감정의 골이 더 깊게 지금 패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기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정치 교체의 기회로 만들자는 겁니다. 모든 가능한 연합 세력들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함께 국가를 위해 일해보자. 통합정부 또는 연합정부 하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 유세나 말씀하신 내용이나 행동이나 이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분법적이고 또 난폭하고 이런 분하고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을 제외한 또 진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좀 개선하자고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 김연아 위원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통합정부를 이루자는 얘기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 이슈는 정말 차기 대통령의 임무 또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정말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선거가 박빙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수로인지,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여러 이런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내놨던 공약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원래 하기로 했다고 했다가 또 뭐 누구를 존경한다고 했다가 존경한다고 말하니까 정말 존경하는 줄 알았다든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신뢰를 깨트리는 많은 발언이 있었고, 또 지금 이렇습니다. 만약에 통합정부, 말은 좋은데 지금 통합정부는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정치인 것 같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놔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대선 승리를 하고, 지금 승리하기 전까지는 막 절박하니까 뭐 모두 내놓겠다고 하겠지만 글쎄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그 오만한 정치, 국회에서의 오만한 행태가 글쎄요, 바뀔 수 있을까 이기고 나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 진심성이 좀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올랐습니다. 그 단일화의 이벤트의 어떤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일화가 결렬되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과 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전략적 입장에서 보면 이 빈틈을 뭔가 뚫고 들어가서 약간 여기를 분리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통합정부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순수하게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보세요. 다른 분들하고는 역할도 나누고 합칠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을 제외하고, 즉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그러면서 이분법적 난폭하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윤석열 후보는 안 된다. 하지만 이분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 협력하자. 이거는 정말로 이 내부는 아닙니다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균열을 더 가속화하는 뭐 그런 발언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균열이라기보다 단일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인 건 분명해요. 예를 들면 통합정부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단일화가 거의 이제 안 되는 쪽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는데, 뭐 불씨가 남아있다고 해도 그 불씨까지도 가능한 한 차단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통합정부의 메시지를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던졌잖아요. 근데 단일화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나 이제 이태규 의원의 그 갈등을 보면 사실은 감정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맞춰질 수 있을까?
어려움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다고 하면 단일화의 불씨가 남아있어 단일화가 되는 것이 어쨌든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많이 단일화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일단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 통합정부를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국민 경선을 하자고 했지만 그게 아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아까 뭐 역효과라든지 역선택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 논란이 되거든요. 근데 통합정부는 이게 이제 통합정부라고만 얘기했지만 크게 얘기하면 이런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선거구제 개편까지도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수 정당들이 더 많은 국회의원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이점을 갖도록 하는 구조로 가는 부분. 아까 김연아 대변인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 정도를 포기하면서라도 끌어들여서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절박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에 대한 어떤 차단선을 치는 그런 효과도 함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아침 인터뷰 직후에요. 당도 뒷받침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 통합 정치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 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습니다.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저 내용 아침에 봤는데요. 이 내용은요. 내용만 놓고 보면요. 정말 귀에 혹해요.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한답니다. 지금까지는 있어오지도 않았던 일이죠.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왜 위성정당 방지한다고. 지난 총선 여러분 아시죠? 위성정당 때문에 얼마나 정말 쉽게 말하면 난장판이었습니까? 선거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이 얘기를 꺼냈어요. 허주현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오늘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개혁안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하자는 내용인데 근데 이 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가 함께 하자고 러브콜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영상 나온 것처럼 송 대표가 이제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을 이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윤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후보와 함께 정치적인 어떤 개혁 연대를 같이 만들자는 그런 추후의 어떤 단일화를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이런 해석이 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대 개혁 방향 내용을 보면은 국무총리를 국회에 추천하는 내용들 또 이제 위성정당을 금지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이런 거 전부 다당제 연합 정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당선 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해서 제도를 실천해 나가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 내용은요. 양당의 관계자분들 나오셨기 때문에 공통으로 질문드리고 입장을 들어볼게요. 일단 앞서 송영길 대표의 내용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국민들이 이런 걸 도입한다고 보세요.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하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뽑겠다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즉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답니다. 자, 일단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일단 임혜자 대변인님, 국민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요? 사실은 정치 교체를 국민들도 그동안 원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 고심을 담아낸
오늘 발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간단하게 하루 이틀 생각해서 무슨 단일화를 위한 수단이나 포석으로 그렇게 준비한 내용이 아니고요. 네. 실제 내용들을 보시면 국민통합정부, 국민통합국회, 국민통합개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이게 대선이 끝나서도 그렇게 진행하겠다라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정치 개혁에 동의하는 정치 제 세력들이 다 함께 연대해서 대선을 통해서 이 정치 개혁을 대선이 가장 적기라고 보고요. 또 국민들께 이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해야만이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마 여기 오늘 대변인님도 나오셨는데 좀 부러운 것 같아요. 부러우면 지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이 그냥 무슨 그동안 말바꾸기 그런 내용하고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연아 위원장님, 오늘 이 송영길 대표의 발표 내용을 보고 국민의힘은 정말로 우리가 한 방 먹었다. 왜 우린 저 생각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송영길 당대표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정말 선거를 이기기 위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언어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가 거의 170석이 넘게 여당이 잡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무총리를 추대한다?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런 식의 워딩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정말 실천하려면 국회에선 야당에서 추천해라. 그럼 우리가 야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치개혁이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연동형 비례제. 네. 여러분 저거 이미 20대 국회 때 정의당이 한번 속아서 양쪽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다시 그나마 20대 국회에서 다당제가 됐다가 다시 양당제로 된 겁니다. 저는 이번에 또 정의당이 속는다면 이제는 정의당이 누구를 탓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도 속지 않습니다. 저거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 정치개혁 특위 만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저 세 가지의 워딩을 보고 나서 무슨 국회에서 또는 정치인들은 궁지에 몰리면 발표하는 매뉴얼이 있나 보다. 저거 3년 전, 4년 전 다 보시면 선거 바로 직전에 좀 불리한 측에서 다 했던 말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연합정부를 할 때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모이자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진정성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100석이 넘는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고 거기에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 거의 비등하게 박빙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을, 이 지지 국민들을 포용하지 아니하고 연합정부라는 게 어떻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통합정부를 얘기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를 네. 얘기하던 이 다수이지만 과반을 넘지 못하는 제1야당 또 거대 여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용할 거냐라는 얘기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저는 전부 다 정치적 술사이고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잠깐 김연아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반박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진보당이 속은 게 아니라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당이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한 당이 바로 국민의힘 당이고 거기에서 유성정당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데가 항상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유성정당을 만들음으로써 유성정당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책임 정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사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승자 독식이라든가 기득권 정당 그런 양당 정치에 대한 병폐 이게 정치 개혁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 개혁을 이번에 하겠다. 그런 제 세력과 같이 연대해서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그런 발표입니다. 오늘 국민 통합 정치를 위한 민주당의 3대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유권자들이 받아들일지 또 궁금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토론을 거듭할수록 대장동 의혹이 계속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칫 이재명 후보가 곤혹스러워할 수도 있을 만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먼저 무슨 일 때문인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발인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걸 보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모른다고 해왔던 사람, 그분은 지금 고인이 됐고 그 유족 중에 지금 아드님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이 대체 누군가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바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요, 지난해 초까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같이 이 당시 팀장으로 사업 협약서를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이 바로 이 그 사업 협약서에 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는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가 된 것이 결국에는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이 됐고 그게 바로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삭제 경위가 뭐냐 이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어떤 회의에 참여하고 나서 이 삭제 조항이 이제 삭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은 이 삭제 경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키맨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에 이 참고인 조사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 네. 지난해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성남 도공 1층 사옥에서 발견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 조항 삭제를 지시한 어떤 몸통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과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결국에는 연결 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후보가 이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모른다고 얘기를 했지만 2015년 1월 성남시장 당시에 이 고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온 정황도 지금 추가적으로 공개가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안다고 했을까요? 모른다고 해왔을까요? 그동안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잠깐만요.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러 간 게 아니고 공무상 출장을 트램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게 도시공사라서 같이 간 거죠. 같이 간 이제 예.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출장을 열흘 넘게 호주를 가도 하위직 직원이었고 공무상 놀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 있지가 않다. 대신 직원들은 자신이 쉽게 말하면 상급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기억하겠지만 자신의 기억에는 하위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지훈 기자님,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인터뷰에서 하위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무상 가다 보니까 공무에 더 신경 쓰다 보니까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유족들은 왜 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 그 영상을 보셨었는데 그 유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었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는 빈소 방문은커녕 조의도
없었고 조의도 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남시장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연을 맺었다는 게 일단 유족 측의 주장이라는 거네요. 네, 말씀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 전 차장을 이렇게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 처음 알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성남시절 재직 시절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족들이 더욱더 분개하는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은 이 후보가 지난 16일이었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에서 숨진 국민의당 당원의 빈소를 조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빈소에는 오지도 않고 조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분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유족들은 억울함, 서운함을 호소하면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생전 영상도 같이 공개를 했어요. 어떤 영상인지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저 때가 아마 이제 가족과 출장 갔을 때 가족하고 영상 통화를 했던 그 화면입니다. 그런데 저 영상을 보면 허주현 변호사님, 저 영상 통화를 보면 시장님하고 골프도 치고 너무 재밌는 좋은 시간 보냈다. 이걸 이제 근거로 되는 것 같아요. 유족 측은. 맞습니다. 저게 이제 초등학교 당시 이제 딸이 초등학생이었대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멀리 출장을 가 있으니까 영상 통화 내지는 동영상 같은 걸 촬영해서 그냥 잘 있다 아빠가 이렇게 알리면서 보낸 이 자료 화면을 유족이 공개를 한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어요. 그래요?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호주와 뉴질랜드로 시 대표단 이때 이제 고 김문기 처장도 같이 간 거죠. 그래서 출장을 갔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왼쪽 사진 좀 설명해 주세요. 왼쪽 사진. 왼쪽 사진은 지금 같이 식사하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지금 김문기 처장이 있고 왼쪽에 이재명 후보 바로 맞은편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출장 당시에 이 호주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요 사진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그 출장을 가도 가끔 이렇게 관광처럼 기념사진 같은 거 찍기도 하잖아요. 아까 오른쪽에 나왔던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오른쪽 나왔던 사진 보면은 나무 둘레 이렇게 재는 것처럼 저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저거는 지금 이제 등을 보이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는 거예요? 이재명 당시의 후보, 시장? 네. 그렇죠. 앞에 있는 분이 이제 김문기 처장인데 두 사람이 지금 손을 맞잡으면서 이게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데 실제 사진을 보면 막 웃고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같이 이렇게 뭐 사진으로 이렇게 그 나무 둘레를 재는 네. 그런 한때를 즐거운 한때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옆에 가까이에서 저렇게 같이 서 있는 출장 사진들이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저게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일 때부터 알았다는데 혹시 그에 대한 증거도 내놨나요? 유족 측이 어떻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유족이 제공한 김 전 차장의 휴대전화, 이 연락처 기록을 보면은요. 네. 이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2009년 6월 24일로 돼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라는 주장에 뒷받침되는 증거라고 내놓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앞서서 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근데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는 하위 직원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유족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김연아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런 유족 측 입장에서는 억울함 또는 분노 때문이라도 지금 저런 영상과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이런데도 지금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고 할 겁니까?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가 봐요. 네, 그리고 어제 영상에 보면 대장동 윗선이 이재명 후보와 연관되어 있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다. 나는 그거에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왜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느냐. 그리고 국민의당의 그 유세차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이재명 후보가 바쁜 일정 속에도 시간을 쪼개서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조문 갔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결정적으로 크리스마스에 춤추는 영상하고 겹치면서 유족들의 굉장히 울분을 터뜨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이재명 후보가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예, 뭐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꽤 오랫동안 봐왔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왜 저렇게 모른다고 꼭 발뺌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좀 그런 추측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말대로 정말 모르는 사이였다. 그렇지만 본인이 경기도지사 그전에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에 이제 관할했던 기관들의 사람이 죽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최대의 치적 사업이라고 하는 대장동 사업 때문에 조사를 불려갔고 그 부분에 본인이 정말 연관성이 없다면 저는 얼마 직전까지 경기도지사였다면 그런 측면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 조문도 가는데 저는 본인이 조문을 가셨던가 아니면 뭐 조화라도 보냈던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유가족에게 좀 애도의 표현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인권 변호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듬는 그런 대통령 후보 정치인이 아닐까 싶은데 왜 이렇게 아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실까? 저는 오히려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 더 의심이 가고 좀 안타깝습니다. 저 유족들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울먹일까. 특히 저 아드님의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눈시울을 같이 적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혜자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저 유족 측의 주장을 토대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11일의 기간이다. 호주를 같이 출장 갔다. 이재명 후보 말처럼 놀러 간 게 아니라 공무상 갔다. 11일이다. 그러면 하루 이틀 3박 4일 이 정도도 아니고 11일인데 공무상이라면 현지에 가서 주요 시설을 둘러본 다음에 뭔가 세미나를 하든 회의를 하든 뭔가 얘기를 하면서 개발 1처장의 위치라면 뭔가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브리핑이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누구 발표시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사안이고 아예 모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시청자분들 중에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고인의 죽음 앞에 그런 응어리 진 마음이 좀 풀리길 그런 바라는 마음이고요. 뭐 그 출장을 제가 함께 가거나 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뜻하지 않은 그 죽음 앞에 깊은 애도와 또 유가족들 아픔에 대해서 뭐 위로를 전하는 그 이상은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없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본인이 이재명 후보 본인은 모른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더는 유족 입장에서는 울분과 분노가 큽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영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을 많이 이제 좀 분노했다 그거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성탄절 축하 영상. 그게 이제 고 김문기 씨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이전인 12월 21일에 이제 촬영했다는 게 민주당 선대위의 입장이라는 점을 또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자칫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어제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렇다면 안진용 기자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곤혹스러워할 만한 그런 이슈도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공소장과 이 범죄 일람표를 봐야 되는데요. 이걸 보면은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년간 이뤄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가 총 157개인데 그중에 명의로 치면은 91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7,800회 정도 불법 거래가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파악한 계좌 중 이 91개 계좌 중에 김건희 씨 명의로 된 증권사 계좌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계좌 개수는 157개고 이 한 명이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명의로는 91명, 91명이라는 거예요. 검찰이 밝힌. 근데 그 계좌 중에 157개 계좌 중에 김건희 씨 계좌가 5개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는 1개 계좌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4개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자, 관련해서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이 의혹에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밝혀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회사 직원한테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줬는데 그거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당연히 번째로 주식 했죠. 손해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처음에 들려드린 발언은 허주현 변호사님,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의혹 관련했던 발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TV토론에서 했던 발언이란 말이에요. 혹시 두 발언에서 했던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후로 주가 조작 관련된 거래가 있었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 윤 후보는 안 했다라고 했다가 지금 약간 입장을 살짝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번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소장에 주가 조작 관련한 범죄 일람표가 첨부됐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주식 계좌의 명의가, 김건희 씨 계좌의 명의가 더 추가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 명의 계좌로 더 추가적인 어떤 주가 조작 관련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검찰이 주가 조작 범죄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증권 계좌가 한 15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김건희 씨 명의 계좌 5개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기존에 이제 윤 후보는 신한증권 관련 계좌 하나만 공개를 했었잖아요. 이거 외에 4개가 추가로 더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2개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 투자자문사,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선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모 대표가 맡아서요. 이 계좌로 한 49만여 주를 지금 사들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나머지 2개 계좌는요, 김건희 씨가 직접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5천여 주를 매수를 했는데, 검찰이 지금 보기로는 권 전 회장의 어떤 비정상적인 매수 권유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김건희 씨가 이거를 대량 매집했다.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하고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이 주식을 사들였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종합하면 지금 김 씨 명의로 통정 매매, 그러니까 짜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파는 그런 행위와 또 고가의 매수 같은 284차례 정도의 시세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핵심 문제는 김 씨가 이걸 사전 인지했느냐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투자로 알고 계좌를 준 경우에는 이것까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핵심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검찰이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김 씨가 이걸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이거를 입증을 해야지 관련성이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또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보통 우리 투자 자문사에게 주식을 운용해달라, 돈을 운용해달라 이렇게 맡길 때는 그 공식이 있잖아요. 주식 투자의 기본 공식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습니다. 그 이제 분산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줄이는 게 정석인데,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지금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것은 비정상적인 거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소 5개의 김건희 씨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었습니다. 총 284건의 시세 조정 의심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주가 조작 의심 거래 기간 동안 무려 9억 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누가 봐도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개입한 정황이 또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입니다. 강한 발언까지 나왔어요.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입에서 이 문제로 낙선할 거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는 검찰이 발표한 건 아닙니다. 뭐 뉴스타파, 한겨레 등 언론들이 이제 일단 보도를 한 거예요. 그 보도를 백혜련 의원도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일단 보도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들로 이익을 본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혜자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포인트는 네.
이 계좌들로 인해서 이익을 봤다 안 봤다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럼 뭘까요? 손해를 봤다고 하면 그게 무죄고 이익을 봤다면 그게 범죄입니까? 이거는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경제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범죄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거래한 게 통정 매매라든가 고가 매수라든가 허수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수법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검찰 공소장에서 범죄 일람표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강도가 만약에 집을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빈지가 뿐이었다. 그럼 범죄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의 어떤 네거티브나 뭐 의혹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정과 우리 사회의 상식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검찰총장 후보의 배우자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언론이 먼저 보도가 되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1,0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이거는 정말 울 일이고 그런 면에서 이런 손실 여부라든가 주문 방식이라든가 이게 범죄 여부는 아닙니다. 수사가 빨리 돼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억울하다면 거래한 주식 계좌를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 공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때 얘기했던 것과 지난 사자토론 대선 후보 토론 때는 또 다르잖아요. 뭐 손해만 보고 끊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주식 투자했다, 거래했다. 근데 이렇게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거짓말로 일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이렇게 주가 조작을 통해서 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중범죄로 다루지. 네.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주가 조작했다? 이건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공정과 상식에도 반하는 내용이고요. 네. 김연아 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측 그리고 지금 임혜자 대변인의 얘기를 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가담했다, 알고도 가담했다고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의 흠집내기 가운데 본인한테는 뭔가 흠결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찾아낸 게 배우자 문제이고 또 이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검찰이 여러 번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기소를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여기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번 어제 그 뉴스 기사와 뭐 민주당의 발언 중에서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난 한 문재인 정부 관련된 그 한 5년을 지나면서 법사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뭔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뭐 이렇게 서울지검장한테 물어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법사위원이 공소장을 좀 보겠다고 해도 여당 정치인과 관련된 것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김남국 의원이 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공소장을 입수를 해서 그 범죄 일람표를 갖고 공개를 한 거죠. 일단 이 원칙에서 이게 맞는지 도대체 우리 편은 수사 중인 사항은 피의 사실 공포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당 국회의원이 받아서 자료를 이렇게 공표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검찰한테 저는 공이 넘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밝힌 것처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기소를 못하는지 그 부분은 좀 검찰이 더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입장을 좀 보면 지금 5개 계좌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팩트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 5개 계좌가 아니고요. 1개의 계좌인데 이게 금융기관을 좀 옮겨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손해보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신한금융투자증권이고 이게 그 이후부터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DB금융투자 6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대신증권, 또 10월 28일부터는 미래에셋증권에 가 있고 결국은 하나의 거래인데 왜 증권사를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안 하지만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5개 계좌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손해보고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제 드러난 신한금융증권에서는 손해본 게 맞고요. 그다음 지금 9억 원의 뭐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건 굉장히 호도라고 봅니다. 주식이라는 게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파느냐
또 중간에 어떤 거래를 했느냐라는 건 마지막에 정산해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주장은 단순히 기간에 지수를 갖고 자기네들이 추정한 이익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야말로 좀 허위사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좀 사실 확인은 양쪽이 다 책무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좀 일방적인 공세인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와 또 이 여당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받아서 공표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거 개입의 여지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겠어요. 물론 이제 앞서 우리 임혜자 대변인 말씀처럼 통상적으로 주가 조작 사건은 중대한 범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확인해주고 있는 검찰 수사로 드러난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오늘로 대선 13일 남았단 말이에요. 막판까지 윤석열 후보를 좀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는 상당히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주가 조작 사건은 상당히 중범죄로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본시장을 교란하고요.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파급력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 개미 투자자한테 피해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 범죄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공방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문제 제기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검찰이 잘못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네. 이런 이슈가 윤석열 후보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이슈가 계속 이슈화되고 추후에 또 뭐가 나오게 되고 기간의 문제도 예를 들면 지금 SBS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9억을 벌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은 사실 주가 조작이 일어난 시기에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체를 몇 년 동안 전체를 다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윤석열 후보한테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막판에 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또 있을 수도 있었겠네 이런 의혹이 생기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후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되고 세상에 후보가 정치 보복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나라 5년짜리가 건방지게 겁이 없어. 그런데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 부정부패의 몸통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이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안철수 후보까지 끼어들었어요. 격한 편 마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은 이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자격이 없다는 거를 다 압니다. 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자른 개도 넘어서 더 자를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오해할까봐 밝힙니다만 저 삐 처리한 부분은 사실 방송으로 공개하기는 조금 부적절해서 삐 처리했으나 신체 일부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말이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판으로 다가갈수록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각인되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게 양날의 검입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저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을 수도 있지만 중도층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제 좀 거친 표현을 쓰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잘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후보에 대한 이미지와 인상을 심어주는 전략으로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너무 이게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반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언어 사용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심경은 이해됩니다. 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처절한 후보들의 몸부림, 그런 걸로는 이해돼요. 하지만 그 상처는 선거가 끝나면 오롯이 국민, 유권자의 몫으로 갈까 봐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13일 동안 조금만 더 자중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